14살 소녀가 전화를 받은 순간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 방금 집에 왔는데 엄마도 할머니도 안 보여. 근데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거든? 뭔가 이상해. 나 무서워. 공포에 빠진 친구를 위해 내가 갈까? 라고 말하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찢어질 듯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뚝 끊기고 말았죠. 여러분, 오늘 사건이요. 정말 너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한국 범죄 사건을 다루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그 통화가 있고 다음 날인 2014년 9월 30일 전라남도 광주 치평동의 한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던 중 한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살 가명 장미영. 지각 한번 없던 성실한 아이인데 연락도 없이 결석을 했더라고요. 이상하다 싶던 그때 지난밤 미영이와 통화를 했던 바로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교무실을 찾아왔죠. 선생님, 어제 미영이랑 마지막 통화가요. 좀 이상했어요. 아이는 괜한 죄책감에 울먹이면서 전날 밤 통화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는데요.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고 화장실에서 나는 물소리, 또 갑자기 비명을 들었다는 것까지요. 이걸 들은 선생님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곧장 비상 연락망을 확인해서 연락할 어른을 찾아 나섰는데요. 미영이는 부모가 이혼을 한 후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종종 옆동에 살고 계신 외할머니가 집에 오시곤 했어요. 선생님은 엄마와 할머니에게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했지만 신호만 갈 뿐 아무도 받지 않았죠. 도저히 불길함을 떨칠 수 없었던 선생님은 바로 점심시간에 미영이의 집으로 향합니다.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어요. 결국 선생님은 119에 도움을 요청했죠.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엄마 권 씨의 행방이었습니다. 41살 권 씨는 부대에서 일하는 군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엄마 역시 그날 아무 말 없이 결근을 한 상태더라고요. 경찰은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꼈고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거든요. 그 신호는 다름 아닌 집에서 잡힙니다. 즉, 온 가족이 집으로 들어간 후 세상과의 연락이 뚝 끊겨버린 거예요. 결국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집 안에는 TV가 켜진 채 계속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요. 사람의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죠. 조심스럽게 거실로 발을 옮기던 그때 바닥에 떨어진 검붉은 핏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흔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 피를 흘리며 달려간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그 자국은 작은 방 앞에 멈춰 있었죠. 방 문을 열자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영이의 외할머니 68살의 최 씨가 온몸에 둔기로 가격을 당한 채 쓰러져 있던 거예요. 두개골이 깨져 있고요. 갈비뼈는 1번부터 12번까지 전부 부러졌습니다. 그 공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정도는 교통사고 환자에게서나 볼 법한 상흔이었습니다. 또 방 안 책상 위에는 피가 엉겨붙은 채 찌그러진 프라이팬 하나가 놓여 있었죠. 이게 흉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안방으로 가보니 더 끔찍한 참상이 발견됩니다. 침대 위에는 14살 미영이가, 그리고 방 바닥에는 엄마 권 씨가 사망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얼굴에 랩이 감겨 있었고요. 목에는 졸린 자국이 선명했죠. 심지어 미영이 목엔 휴대폰 충전선까지 감겨 있었습니다. 이 참혹한 모습에 경찰은 할 말을 잃었어요. 추 부검 결과에서 두 모녀의 사이는 질식사로 나옵니다. 즉 범인은 두 사람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한 뒤 얼굴에 랩을 돌려서 서서히 숨을 끊어둔 거예요. 한 집에서 한날 한시에 세 모녀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참혹한 현장과 달리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깨끗한 거예요.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없고 돈이나 물건을 뒤진 흔적도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범인은 처음부터 오직 살인만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닐까요? 또한 현관문을 열고 당당히 들어왔다는 거겠죠. 그렇다는 건 이 가족을 잘 아는 면식범, 그것도 원한이 깊은 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판단합니다. 본격적인 수사는 아파트 CCTV에서 시작되는데요. 세 사람의 사망 추정 시각은 전날인 9월 29일 저녁 6시에서 밤 9시 사이입니다. 경찰은 그 시간대를 눈에 불을 켜고 들여다봤죠. 그러다 한 형사가 소리쳤어요. 잠깐 멈춰보세요. 저 남자 저 손에 든 거 저 꽃바구니네? 이거 현장에 있던 거 아니야? 네. 사실 그 참혹한 범죄 현장에 유독 이질적인 물건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꽃바구니였어요. 이게 둔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꽃도 시들지 않고 싱싱한 상태였고요. 화면 속에 꽃바구니를 든 그 남성은요, 저녁 6시 10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 906호 미영이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띵동. 집에 있던 엄마가 그를 맞이했고 뒤이어 할머니와 손녀 미영이가 차례로 집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 후 그 집에서 나온 건 오직 그 남성 혼자뿐입니다. 저녁 8시 45분쯤이었는데 아파트에서 나와서 근처 상가에 세워둔 흰색 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확신하고 이제 CCTV도 확보했으니 차량 번호만 알면 체포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죠. 그 CCTV 화질이 너무 흐려서 번호판이 제대로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할 경찰이 아니죠. 그 흐릿한 장면 속에서도 최대한 비슷한 모양의 숫자를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가능한 조합을 전부 만들어요. 그걸 또 대조하기 시작했죠. 상당한 시간이 걸린 끝에 드디어 의문의 차량이 하나 떠오릅니다. 시기적으로 사건 발생일인 9월 29일, 그날 렌트된 차량이었어요. 대여자를 추적해보니 34살의 남성 김씨입니다. 그리고 아직 차를 반납하지 않았더라고요. 경찰이 즉시 GPS 추적했고 그가 전북 고창의 한 야산에 숨어 있다는 걸 파악합니다. 그렇게 10월 1일 새벽 5시 김 씨는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도대체 그가 미영인의 가족과 무슨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왜 할머니, 엄마, 손녀까지 3대를 모두 잔혹하게 죽인 걸까요? 이 범인의 과거를 파헤치던 경찰은 뜻밖의 이력을 발견합니다. 김 씨가요, 이미 강간치상으로 징역 5년을 살고 나온 전과자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과에는 훨씬 더 소름 끼치는 비밀이 숨어 있었죠. 8년 전인 2006년 김 씨가요, 과거 자기가 사감으로 일했던 제주의 한 대학 여자 기숙사에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거기서 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났어요. 그런데 검거된 경위가 좀 이상했습니다. 범인이 현장에다가 기이한 쪽지를 하나 일부러 남겨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형사님들 나 찾기 쉬울 거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죽을 겁니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심지어요, 며칠 뒤에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오더니 자수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마치 하루라도 빨리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어 안달난 사람 같죠? 그의 이상한 행보에 경찰도 의심을 품고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새끼 다른 더 큰 거 감추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요. 그리고 그 의심은 곧 확신이 되는데요. 제주 성폭행 사건 한 달 전, 이번엔 제주의 한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금방 잡혔는데 안타깝게도 37살의 여성 이 씨가 죽은 채 발견됐어요. 그런데 발견 당시 그녀가 알몸이었고요. 심지어 무릎을 꿇은 상태였습니다.
부검을 해보니 예상대로 사인은 화재가 아니라 질식사더라고요. 명백한 살인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도주한 범인이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질렀겠지만 이때 미처 지우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현장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던 거예요. 거기서 DNA가 나왔는데 2006년 그 당시엔 수영자나 구속된 사람의 DNA를 수집하지 않던 때입니다. 그래서 즉각 매치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달 후에 성폭행 사건으로 검거된 김 씨와 정확히 일치했던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새끼가 그 전에 저지른 살인을 감추려고 일부러 형이 가벼운 성폭행 저지르고 교도소로 막 가려고 안달이 나 있었던 거죠. 아주 소름 끼치는 계산이고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밝혀지고 나서 김 씨가 결코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질 않아요. DNA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아주 뻔뻔하더라고요. 형사님, 그게 제가 그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가 되냐고요. 누가 제 담배꽁초를 거기다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형사님도 참 순진하셔.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당시의 법원은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김 씨한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어요. 만약 그때 이 사람을 붙잡았더라면 광주의 새 모녀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김 씨는 살인죄를 피했지만 성폭행으로 5년을 살고 출소합니다. 그리고 고작 2년이 넘은 시점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이번엔 무려 3명. 체포된 김 씨가 이전과 달리 아주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철저히 그의 진술을 토대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범인 김 씨와 엄마 권 씨의 인연은 2011년 광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가 사건으로부터 3년 전이니까 김 씨는 31살이었고 권 씨는 38살이었죠. 7살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대화가 아주 잘 통했다는데요. 이후에 김 씨는 서울에서 종종 광주로 내려와서 권 씨와 밥도 먹고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연인이라기보다는 친구에 가까운 우정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때 김 씨는 자기 자신을 잘 나가는 사업가로 포장했어요. 만날 때마다 무리해서 외제차를 빌리질 않나 데이트에서도 돈을 펑펑 썼죠. 여자 앞에서 전형적으로 허세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건이 발생한 9월 29일 여느 때처럼 광주에 와서 점심 먹고 드라이브를 즐기던 중 차에서 권 씨가 먼저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이제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이었어요. 이걸 들은 남자 김 씨는 완전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권 씨가 이혼한 사실도 몰랐고 또 사실 그에게는 따로 약혼녀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은 사랑, 연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함, 우정, 어릴 적 큰 누님의 품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김 씨가 이걸 사실대로 털어놓습니다. 누님, 저 약혼녀 있어요.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그 순간 차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변합니다. 권 씨는 너 그럼 여태까지 나 가지고 놀았냐? 너 다시 나랑 연락하지 마라. 화를 냈고 곧장 집으로 들어가 버렸죠. 자, 보통이라면 여기서 관계가 정리됐을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김 씨가 말하길 자기 마음이 정반대로 움직였대요. 권 씨가 등을 돌리고 떠나자 자기가 좀 매달리고 싶어졌던 거예요. 자기 말로는 연인이 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예전처럼 편안한 누나 동생 사이로 남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낮에 권 씨가 흘린 듯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사실 전 남편하고 결혼했을 생활 내내 꽃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 그게 떠올랐어요. 순간 김 씨는 화해할 목적으로 꽃을 선물하겠다고 생각해서 근처 꽃집으로 향해요. 저녁 6시 10분입니다. 대형 꽃바구니를 들고 그녀의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어차피 그날 저녁에 친구까지 해서 셋이서 밥을 먹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 기분을 좀 풀어주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정작 권 씨를 만나봤더니 반응이 얼음장 같습니다. 아니, 넌 약혼녀까지 있다면서 우리가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나한테 이런 걸 왜 사와? 그런데요, 순간 그 말을 듣고 김 씨가 화가 났대요. 자기 딴엔 정성이라고 내민 마음이 짓밟혔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모멸감이 들었고요. 그리고 서서히 이성을 잃기 시작하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둘의 관계에 거절당한 건 누가 봐도 여자 쪽 권 씨입니다. 그런데 화해의 의미로 꽃바구니를 가져갔는데 그걸 거절했다는 이유로 범인이 분노가 치밀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철저히 김 씨 입장의 진술인 거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잠시 후에 권 씨가 너 이제 나가라. 내 집에서 나가라. 하면서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 김 씨가 화를 참지 못합니다. 갑자기 그녀에게 다가가서 팔로 목을 감더니 그대로 안방 침대로 끌고 가요. 몸 위에 올라타더니 목을 졸라 기절시켰죠. 꽃바구니 주러 왔다가 갑자기 목을 조른다고? 아니 편안한 누님이고 싶다면서요. 저는 이 과정이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김 씨의 범행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방에 가서 비닐 랩을 가져오더니 권 씨 얼굴에 칭칭 감았고 숨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렇게 41살 딸을 둔 엄마 권 씨는 자기 집 안방에서 숨을 거두고 만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권 씨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아까 그 저녁 약속을 잡아놓은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친구 B 씨가 연락을 해온 거죠. 김 씨가 잠깐 망설이다 그 핸드폰을 대신 받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나가 아직 준비 중이네? 좀 걸릴 것 같은데 잠깐 올라올래? 그 순간 친구 B 씨는 알 수 없는 싸늘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니야 나중에 보자 라면서 발걸음을 돌렸다고 해요. 어쩌면 그 직감이 B 씨의 목숨을 살린 걸 수도 있죠. 하지만 끝내 권 씨 가족들은 비극을 피하지 못했어요. 저녁 7시 38분 할머니 최 씨가 평소처럼 손녀의 저녁을 챙겨주려고 집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마주한 건 안방에 있는 딸의 시신이에요. 할머니 또한 범인에게 붙잡혔고 노인의 신체로 이 젊은 남성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잖아요. 특히나 김 씨는 할머니 얼굴을 수차례 공격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작은 방으로 달아난 거예요. 이걸 뒤쫓아가면서 김 씨가 프라이팬을 가지고 그 뒤로 약 20분간 무자비한 공격을 가했죠. 이게 정말 온몸에 뼈가 으스러질 만큼 강한 공격이었는데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손녀한테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겠다고 온 할머니인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요? 이렇듯 2건의 살인을 끝낸 김 씨는 프라이팬과 랩에 묻은 자기 지문을 닦아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몸에 피가 튀어서 그걸 씻어낼 생각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때 저녁 8시 8분 또다시 현관문이 열립니다. 학교를 마친 미영이가 집에 돌아온 거예요. 아이는요, 이 집안의 낯선 공기를 대번에 눈치채거든요. 엄마도 할머니도 보이질 않고 화장실에선 물소리만 흘러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때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범인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잠시 후 미영이가 작은 방 문을 열었는데 처참한 몰골의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패닉에 빠져서 깍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그 순간 화장실에서 나온 김 씨가 아이의 등 뒤로 가더니 엄마와 할머니에게 그랬듯 팔로 목을 감아 안방으로 끌고 갑니다. 할머니에 이어 엄마의 시신까지 미영이가 다 본 거예요. 그러니 반항할 의지조차 꺾여버렸죠. 그렇게 14살 소녀 또한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걸 끝낸 범인 김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 꽃바구니만 식탁에 덩그러니 남긴 채 집을 나섭니다. 지금까지의 범인의 진술을 정리해보면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 누나같이 엄마같이 편안했던 여성에 대한 집착이 생겼고, 그래서 권 씨, 그녀의 엄마, 그리고 딸까지 모두 살해했다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처음 집에 들어간 건 저녁 6시 10분입니다. 이후 할머니가 집에 온 건 7시 38분이에요. 약 1시간 20분의 공백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30분 후에 또 미영이가 왔죠. 그렇다면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충분히 도주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집에 그토록 오래 있었던 걸까요? 두 사람이 꽤 대화를 나누다가 살인이 뒤늦게 벌어졌고 어쩔 수 없는 타이밍에 할머니와 또 손녀까지 마주치게 된 걸까요? 한 명을 죽이는 것과 3명을 죽이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왜 그 집에 남아서 다른 가족까지 모조리 죽였는지 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미 한 명 죽였으니까 2판 4판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온 가족을 살해해서 그냥 최대한 발견을 늦추고 도망갈 시간을 벌려고 했던 걸까요? 이 범인이 워낙 다른 사건에서도 치밀한 계산을 했던 놈이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 씨에겐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2015년 1월 1심 재판부는 한 가족을 몰살한 그에게 당연하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항소, 상고 모두 기각되면서 형 확정되었고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범인 김 씨는 영영 이 사회와 격리돼서 남은 생을 감옥에서 속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더라고요. 2026년 3월 해남 교도소에 있던 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3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정작 자기는 감옥에서의 단 11년조차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죽었다는 소식에 저는 더 화가 나더라고요. 피해자 3 모녀의 삶을 영원히 빼앗았잖아요. 피해자였던 엄마 권 씨가 바란 건 이혼 후 외로운 삶에 있어 기댈 만한 사람입니다. 소소한 연애를 생각했을 거예요. 또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꽃 한 송이 마음을 받고 싶었던 걸 수도 있죠. 그걸 송두리째 짓밟은 것도 모자라서 손녀 밥 한 끼 먹이러 온 할머니, 그리고 평범하게 학교 끝내고 집에 온 14살 소녀까지 그들은 왜 죽어야 했냐고요. 오늘은요, 여타의 사건보다 좀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부디 3 모녀가 그곳에서 평안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보네요. 2014년 1월 8일 이른 아침, 부산 가야동의 한 건물로 불안한 기색을 보인 한 남성이 들어섭니다. 그는 이틀 전부터 연락이 끊긴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지금 서울에서 부산으로 막 달려온 아들 A씨였어요. 평소 그는 어머니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그런 어머니가 이틀 내내 전화를 받지 않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죠. 너무 걱정이 됐고 부산에 도착을 해서 어머니 집이 있는 4층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 순간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실에 보니까 어머니 정 씨가 쓰러져 있어요. 상당한 양의 피가 바닥에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뒤이어 작은 방에서 A씨의 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정 씨에게 시어머니인 김 씨 또한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겁니다. 2 사람이 모두 사망한 상태예요. 잠시 가족관계를 설명드리자면 A씨의 아버지는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가 홀로 자식을 키우면서 또 동시에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왔죠.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사회에 나가고 했지만 또 이후에도 시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살았는데요. 잠시 후에 이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고 감식이 이루어집니다. 보니까 2분 모두 둔기에 의해서 수차례 공격당한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머리를 집중적으로 다쳤고요. 부검을 해본 결과 당시 85살이었던 할머니 김 씨는
몸 전체에 거쳐 총 9차례 공격당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65세였던 어머니 정 씨는 무려 25차례나 공격을 당했습니다. 자, 누군가 이 집에 침입을 해서 이 고부를 공격한 걸까요? 그런데 이 사건에 의문점이 하나 있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망 추정 시간이 서로 다른 겁니다. 부검 결과에서 시어머니 김 씨는 1월 7일 오후 2시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며느리 정 씨는 오후 4시 정도에 사망한 겁니다. 약간 2시간 정도의 시간차가 있죠. 아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격으로 사망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며느리는 사망 당일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 추정을 해보면 그날 오전에 며느리가 동창회 간다고 외출을 했어요. 그 사이에 누군가 집에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먼저 공격했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귀가한 이 며느리를 정 씨를 살해한 정황은 아닐까라고 보여지죠. 게다가 지금 무려 25번이나 공격을 받았거든요. 이건 분명한 오버킬이에요. 2-3번만 공격을 해도 이미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을 텐데 그 와중에도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건 보통 원한관계나 면식범일 경우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각 부산경찰은 7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현장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일단 실내가 상당히 어지러져 있었어요. 또 이 와중에 현관에는 걸레질을 한 모습이 보였죠. 피를 좀 닦으려고 한 것 같아요. 또 주방에는 가스 밸브를 막 날카로운 걸로 자르려고 했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범행 후에 불을 질러서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그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이죠. 이거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며느리 정 씨가 쓰러져 있던 거실, 그곳에는 와인병이 깨져 있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정 씨가 끝까지 범인한테 맞서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또 안방에서 장롱 안에 들어있던 보석함이 파손된 채 발견되었고요. 며느리의 휴대폰은 화장실 욕조 물에 잠겨져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굉장히 정황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딘가 연결고리가 이게 성립이 되지 않아요. 각각의 모습들이 좀 일관되지 않다는 걸 딱 형사님이 캐치하게 되죠. 좀 어렵게 얘기하면 면식범이 저지른 범행 수법과 비면식범이 저지른 범행 수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도 약간 갸우뚱하면서 현장 감식을 무려 7번에 걸쳐서 진행할 정도였어요. 자, 그 와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흔적은 바로 범인이 남긴 장갑품과 족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미리 살해도구를 챙긴 거라고 볼 수 있죠.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이걸 또 분석해 봤더니 K재화에서 출시된 남성 구두더라고요. 265에서 275mm. 더 알아보니까 부산 시내에 K재화 매장은 9개, 그리고 이 구두는 매장들에서 약 100켤레 정도 판매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경찰이 끈질기게 구매자를 찾아 나섰지만 아쉽게도 성과를 얻진 못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건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범인의 범행 목적은 뭐였을까요? 범인이 보석함을 파손했잖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막 찾으려던 기색이 역력했고요. 근데 정작 금품 자체가 도난당한 건 없었습니다. 그나마 딱 하나 없어진 게 며느리가 가지고 있던 지갑인데 이 지갑 안에 현금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이게 이러니까 돈이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외부 침입의 흔적이 있나? 아니요, 없어요. 피해자가 순순히 문을 열어준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사가 난항에 빠졌고 경찰은 사건을 공개 수배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때 경찰이 또 주목한 것은 현장에 있던 모자였습니다. 할머니 옷장에서 모자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이 피해자 2사람의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범인과 관련되어 있을 물건일지도 모르죠? 심지어 모자에 박범찬이라는 의문의 이름도 적혀 있고요.
디자인도 특이한 데다 이름까지 적혀 있어서 이 모자가 범인을 찾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박범찬이란 이름을 이제 신원 조회를 해요. 전국에 102명, 그리고 부산 경남 기준으로 7명이 있더라고요. 경찰은 먼저 7명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죠. 그런데 전원 알리바이가 확인됩니다. 죽은 피해자들과 접점이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볼 건 CCTV였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이 집 쪽을 제대로 비추는 건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도 경찰은 건물 주변에 있는 모든 CCTV를 확보했고 총 139대의 카메라, 이걸 다 화면 분석을 시작합니다. 화면 속에 등장하는 사람의 수만 1200명이었어요. 지나가는 차량은 2200대고요.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시각에 지나가던 버스, 블랙박스까지 다 분석했죠.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그 용량이 무려 20TB였다고 해요. 방대하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현장에서 150m 정도 떨어진 한 상점에서 건물 쪽을 이렇게 희미하게 비추는 CCTV 한 대가 포착된 겁니다. 화질이 너무 안 좋긴 해요. 그리고 또 이 화면 가운데로 전선이 지나는 바람에 시야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경찰이 불굴의 의지로 여기서 단서 하나를 찾아내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오후 1시 38분 은색 차량 한 대가 진입합니다. 그리고 검정색 점퍼를 입은 사람이 차에서 내렸고 사건 현장, 그러니까 이 거주지 건물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5분 후인 1시 43분에 남자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후진해서 이동했어요. 하필 여기는 또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여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 남자가 탄 차가 오후 4시쯤에 다시 카메라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범행이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시각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예요. 그런데 이 남자의 수상한 움직임이 이때와 정확히 일치하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화질이 너무 저퀄이에요. 그래서 용의자 식별은 힘든 겁니다. 그래도 소득은 있었죠. 최대한 확대를 내서 보니까 이 남자가 머리카락이 하얀색이더라고요. 용의자는 백발 남성에 검정색 점퍼를 입고 은색 승용차를 몬 남자, 이렇게 좁혀지기 시작하는데요. 또 때마침 그 은색 차량이 나타났을 때 옆에 도로를 지나가던 버스 한 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버스! 경찰이 이 버스의 블랙박스를 수거했죠. 빙고. 오후 4시 14분입니다. 버스 외부에 있는 블랙박스에 딱 찍혀 있어요. 은색 차량 그리고 백발 남성, 이게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달라진 점이 있었죠. 아까 검정색 점퍼를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주황색 점퍼로 바꿔 입었더라고요. 옷을 왜 갈아입었을까? 이게 더 수상하잖아요. 경찰이 즉각 차량 번호 조회했고 그렇게 드러난 차주이자 용의자. 와, 놀랍게도 이 남자가 이미 경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던 피해자의 지인 66세의 김 씨였습니다. 지인이라고요? 네, 정확히 말하자면 피해자, 그러니까 며느리 정 씨의 50년 지기 친구 남편이더라고요. 남편 김 씨요. 자, 기억하세요? 사건 당일 이 며느리 정 씨와 친구는 함께 고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날 왜 친구 남편이 이 정 씨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던 걸까요? 사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김 씨는 아내와 함께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이 상주인 피해자 아들을 막 위로하고 토닥이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이게 범인이라면 보이지 않을 행동인데 좀 이상하죠. 경찰이 김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사건 당일 현장, 당신 그 근처에 간 적이 있습니까? 라고 먼저 질문을 했더니 아니요, 저는 전혀 간 적이 없어요. 라고 발뺌해요. 경찰이 근데 저희가 그날 그 주변에 계신 CCTV를 확보했는데요. 라고 하니까 맞다.
아, 그 옆에 그 스크린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내가 거기 갔어요.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러면 그 스크린 골프장 실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죠? 그러다가 돌연 솔직히 고백하겠다면서 사실 내가 그 근처에서 내연녀를 만나고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자 그러면 내연녀가 누굽니까? 라고 추궁을 하는데 또 횡설수설. 이 역시 거짓말로 확인됩니다. 그렇게 얄팍한 속임수를 반복하던 김 씨가 제풀에 지쳤는지 결국 모든 걸 고백해요. 자신이 정 씨와 정 씨의 시어머니 두 사람을 모두 살해했다고 말이죠. 일단 경찰은 그를 체포한 후에 그가 운영을 하고 있던 가리비 양식장이 있거든요. 그 양식장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게 돼요. 보니까 현장에 남아있던 그 족적과 일치하는 구두가 거기 딱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구두의 실밥에서 미량의 피해자 DNA까지 나왔고요. 또 김씨 소유의 은색 차량을 조사했더니 피해자의 DNA가 버젓이 있었죠. 범행에 사용된 둔기와 훔친 지갑, 정씨 지갑이 없어졌잖아요. 그 지갑은 지나가는 화물차에 유기했다고 진술합니다. 자, 아내의 50년 지기 친구, 그것도 모자라 그녀의 시어머니까지 살해한 범인 김씨. 범행 동기가 뭐였을까요? 이들이 무슨 관계에 있었느냐? 아니요. 황당하게도 범행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김 씨가 가리비 양식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사업이 좀 실패를 하면서 민사소송에 걸린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4억 4천 정도의 채무를 지고 궁지에 몰렸는데 그러던 중 아내를 통해서 내 친구 정씨 걔는 부자잖아 라는 걸 듣게 된 겁니다. 최근에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돈을 많이 모으고 있다라는 것도 입수했죠. 실제로 피해자 정 씨는 4층짜리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와 함께 이 건물에 살면서 2층과 3층은 임대를 내놓은 상태였어요. 돈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김 씨는 띵동 초인종을 누르면서 부동산에서 나왔어요 하고 이 집에 들어갑니다. 마침 집에 있던 건 정 씨의 시어머니였잖아요. 문을 열어줬죠. 그러자 김 씨는 미리 준비해놓은 장갑을 끼고 둔기로 그녀를 공격했고 이후에 돈 어딨어? 하면서 막 샅샅이 집을 뒤졌습니다. 근데 예상과 달리 이 집 안에 돈이 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미 한 사람을 죽인 상황에서 더 이상 포기할 순 없었죠. 그는 지금 동창회에 갔다가 돌아올 정 씨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 후 탈칵 하고 그녀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죠. 이때 정 씨가 유독 수차례 공격을 받았는데요. 아마도 그 이유는 여태까지 집을 뒤졌는데 돈이 될 만한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 씨가 왔을 때 금품, 현금 어딨어? 하고 막 이렇게 캐묻는 과정에서 고문을 했을 거란 추정이 있습니다. 친구의 남편이 너무도 매정하죠. 그렇게 2차례 살인을 저지른 후 김 씨는 주도 면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살해할 때 입었던 옷 다 버리고 미리 챙겨온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범행 때 입었던 그 검은 점퍼는요, 근처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내고 사우나에 가서 몸을 씻고 나왔다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행적을 좀 파악하기 위해 CCTV를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사우나 CCTV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는 김 씨 얼굴이 찍혀 있었죠. 2014년 3월 14일 현장 검증이 진행됩니다. 이 사건이 워낙 부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라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때 범인이 뭐라고 하냐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모든 경찰과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죄를 반성하는 듯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어이없게도 이런 태도와 다르게 재판에 딱 들어가니까 김 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자기가 해리성 기억 상실을 앓고 있대요.
해리성 기억상실이라는 게 뭐냐? 이게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는 증상입니다. 뭐 트라우마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심리적 요인으로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뭐 소위 그냥 기억상실증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김 씨가 분명 앞서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 과정을 세세하게 진술했거든요. 그럼에도 자기가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다라는 거에 뭐 믿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부분이죠. 심지어 범행 내내 주도 면밀했어요? 두 번째 피해자 정 씨가 집에 오기까지 기다렸고 또 CCTV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차량 옮겨서 주차했고요. 이런 치밀함을 보였는데 해리성 기억상실이라 재판부에서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국 김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이 떨어집니다. 무기징역인 상황에서 전자발찌 부착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간과한 부분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피해자 정 씨의 50년 지기 친구이자 범인의 아내. 과연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를 하긴 했는데 공범 가능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고요. 그 범인의 아내는 남편이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요. 무심코 남편에게 전한 친구의 경제적인 상황 이야기가 이토록 끔찍한 비극을 낳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결국 이 사건은 돈에 눈이 먼 남성이 아내의 친구 가족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 게 밝혀졌습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배신감,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좀 경찰분들이 굉장히 갸우뚱했고 면식범이냐 비면식범이냐 하면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고 전해드렸어요. 또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희박해서 사실 자칫하면 미제로 남을 수도 있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내 작은 단서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파헤친 형사님들의 굳은 의지 덕분에 잘 해결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사건 해결에 힘을 쓰신 부산 진경찰서 수사팀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